이번 차시에서는 기초학력과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입니다.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초학력 도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라 하여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세마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을 최소한의 성취 기준으로 잡아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내에서 읽기, 쓰기, 세마기 및 관련된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개발하여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점에 맞추어 제공되게 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이러한 기초학력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선정하여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하여 여러 가지 학습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각각 겪고 있는 다양한 개인적인 상황과 특성이 다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상황과 특성에 맞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그 학생에 맞추어서 맞춤형 교육, 학습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인지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인지적인 특성입니다. 인지적 특성이란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학습자의 지능이나 학습 기능에 대한 인지적인 능력과 관련되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 하위 기능으로는 기본학습 기능, 교과학습 기능, 정보 처리 능력 및 학습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학습 기능입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특성은 지각 능력이 부족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각 능력이란 시각, 청각, 촉각 자극 등을 통하여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각을 통하여서 정보를 조직하고 해석해야 하는데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다른 또래에 비하여서 지각을 통하여서 정보를 변별하거나 조직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기억력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억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작업 기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기 기억이란 경험한 것을 짧은 시간 동안 이 의식 속에 저장하는 기억을 말합니다. 이런 기억에서는 용량이나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기 기억의 용량이 부족하고 정보를 그룹하거나 아니면 시연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 저장 방법의 부족한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은 단기 기억에 비해서 비교적 길게 연속적으로 저장되는 기억을 말하는데요. 장기 기억에는 그 용량의 제한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조직하거나 저장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정보를 요약하거나 사전 지식을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서 조직된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 저장되었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정보를 인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업기억입니다. 작업기억은 새로 들어오는 정보와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서
어떤 과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장기 기억에 있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작업 기억 용량이 부족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과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느리고 힘듦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과제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본학습 기능 중 지적 능력이 낮은 것도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능지수가 높다고 하여서 반드시 학교 성적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학업 성취도와 지능지수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모든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지적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또래에 비해서 지적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적 수준이 낮게 되니 전반적으로 학습 성적도 저하되게 되고 또 학습 속도가 느리게 되고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먼저 문해력, 국어과와 관련된 교과학습 기능이 부족합니다. 듣기, 말하기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때는 단어의 의미나 문장을 잘 이해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 듣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할 때에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짧은 문장만 사용한다든지 제한된 어휘만을 사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기 능력 또한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요. 단어를 읽기 어려워한다든지 단어를 읽긴 읽었지만 읽은 단어의 뜻을 잘 모른다든지 또는 단어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서 읽기 유창성이 떨어진다든지 읽기 유창성이 부족하여서 또래에 비해서 읽는 속도가 또 느려지는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읽기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낱말 어휘력이 부족한 경향을 보여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수리력 중에 한 부분인 연산입니다. 연산에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연산의 속도가 다른 또래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경향을 보입니다. 수학적인 용어나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내용을 추론한다든지 문제를 풀 때 다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과학습 기능은 교과학습들의 내용상에서 계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학습에서는 선수학습이 학업 성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선수학습이 결손이 된 부분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학습의 결손이 누적되어서 학습이 어려워지고 현재 하는 학습이 어려워지니 그 싫어하는 정도가 점점 심화되게 됩니다. 그 학습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니 수학이나 또는 국어 이렇게 특정한 교과에서의 실패의 경험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학업 성취는 점점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정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정보 처리 능력이란 저장된 정보의 조작 및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또래에 비하여서 정보를 입력하고 처리하거나 이것을 출력하는 정보 처리 과정의 점검이라든지 집행, 통제 기능이 부족한 특성을 보입니다. 또래에 비하여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계산 연습만 한다든지 무턱대고 문제만 많이 푼다든지 고민하여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해답지를 쉽게 찾아보고 복습을 하지 않는다든지 머릿속으로 대강 처리하려고 하는 좋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성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정의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적인 특성이란 학습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인 학습자의 태도, 동기, 가치관 등의 정의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특성을 말합니다. 동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또래에 비하여서 낮은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동기란 학습에 작용하는 동기, 공부를 시작하게 하고 공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공부를 계속해서 하게 하는 마음의 힘을 말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또래에 비하여서 학습 동기가 낮은 특성을 보이는데요. 공부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좀 찾아보기 어렵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습에 대한 동기가 낮게 되니 학습에 대한 성취도 또한 높을 수 없게 됩니다. 학습에 대한 의욕은 그 학습을 하려는 인내, 노력,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전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습 의욕이 높으면 아무리 그 학습하는 내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학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의욕이 낮은 경우에는, 학습 동기가 낮은 경우에는 그 학습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동기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좀 더 재미있는, 흥미를 가지고 그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또래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가 낮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학습 활동에 즐겁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흥미가 낮으니 참여를 하지 않고, 참여도가 낮으니 학습 성취 또한 계속해서 낮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과 학습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해서 답을 얻는 그런 과정을 더 인내심 있게 발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교과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학생들로 하여금 더 나은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과의 경우에는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지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흥미있는 활동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의존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존성이 높다 보면 학습 태도가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거나 외적인 도움 없이는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높은 의존성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무력감이 학습된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이 노력하여서 그 희망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말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학습에 있어서 계속된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누적된 실패의 경험은 자신은 자신의 학습을 통제할 수 없어, 나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부정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무력감이 학습되게 되고 난 후에는 학습 동기 또한 형성이 되지 않고 또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학습 동기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 부족하다 보면 결국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게 되겠죠. 정의적인 특성 두 번째로 자아 개념과 자기 통제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자아 개념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타인이나 환경적인 여러 가지 강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학업 성취 부분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성취가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쳐서 또래에 비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봐. 나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면 더욱더 학업 성취가 낮게 되는, 저성취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중요한 타인인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의 이런 낮은 기대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 자신에게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게 하는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자아 개념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 충족 예언 경향을 보이게 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왜곡된 자기 인식으로 인하여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안을 갖고 자신의 약점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의 약점을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통하여서 점점점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고착화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깨트릴 수 있도록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중요한 타인인 교사와 학부모의 높은 기대감 그리고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통제력입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자기 통제 영역에서도 낮은 정도의 수치를 보이게 되는데요. 자기 통제력이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 순간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면서 그 즐거움이나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놀고 싶은 유혹을 참고 공부하는 유혹 저항 능력, 마시멜로 실험과 같은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충동 억제 능력 등 자기 통제력이 있는데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이런 자기 통제력이 좀 부족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또래에 비하여서 학업 성취도 낮게 되고 학업 참여도 낮게 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정의적 특성 세 번째 특성으로 불안과 사회적 기술입니다. 우선 학습에 대한 불안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에 대한 불안은 전반적인 교과 학습과 관련되어서 위협, 긴장감, 초조함 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방법 불안, 시험 불안, 결과 불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 불안뿐만 아니라 발표 불안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발표 불안이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럼 자세하게 학습에 대한 불안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방법 불안입니다. 방법 불안은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공부한 게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내가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한 불안이 점점점 고조되어서 내가 도대체 이 수학이란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 수학을 공부해도 이거 제대로 시험에서 제대로 내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야? 라는 이런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회의와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 바로 방법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험 불안입니다. 시험 불안은 시험의 방법이나 시험 과정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험을 준비하여 공부할 때,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이런 시험 불안에 대한 자극이 지워져서 시험을 볼 때 지장을 받게 되어서 그 시험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에 대한 불안의 한 부분 중에 결과 불안도 있습니다. 결과 불안은 학습의 결과 또는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받아쓰기 결과가 낮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 많이 보았죠. 자신의 성적이나 학습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곤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추려고 하는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게 되겠죠. 학습에 대한 불안 중에 발표 불안도 있습니다. 발표 불안은 발표를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발표할 때 잘못해서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로 심리적인 불안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이 심화되어서 두근거린다든지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말소리가 떨린다든지 신체적인 불안의 특성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 발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발표할 때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신체적으로 극도로 보여지는 경우 발표 불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불안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다음으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또래에 비해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회적 기술이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그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대인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들 또는 여러 가지 사회 기술들을 말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사회적인 상황이나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상황을 해석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알맞은 행동을 하는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감정이나 그 입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또래에게 자주 거부당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친구에게 자주 거부당하게 되면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행동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적 특성이란 학습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학습자의 행동적인 부분과 관련된 특성을 말합니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학습에 대한 지속력, 그리고 주의력, 과잉 행동 및 충동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참여도에 있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수업 참여도에 있어서 낮은 참여도를 보이게 됩니다. 수업 활동 또는 공부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다는 말인데요. 또래보다 수업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 자체가 적습니다. 그 사용하는 시간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하는 시간조차도 학습에,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활동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곤 합니다. 딴짓하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수업 활동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학습에 몰입하는 시간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학업 성취가 낮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지속력 또한 부족한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학습 지속력이란 학습자가 사용한 시간들, 학습에 사용한 시간들을 말합니다. 이 학습자가 학습에 사용한 시간은 학습 동기나 학습 흥미와 깊은 관련성을 맺게 되는데요. 학습 동기나 학습 흥미가 낮게 되니 학습에 지속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또 시간 자체가 부족하게 됩니다. 학습에 대한 지속력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학업 성취도 낮게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의력입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주의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력이란 일정한 범위의 자극에 인식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또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업을 하는 여러 상황에서는 다양한 자극들이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밖에서 들리는 종소리, 말소리, 친구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다양한 자극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소리에 집중하고 내가 선택한 과제에 집중하게 되는 선택적 주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과제 학습에 대한 주의 집중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하는 시간이 짧게 되고 주변의 다양한 자극에 쉽게 산만하게 되어 과제를 미완성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과제를 하는 하는 상황에서도 부주의한 실수 등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교실에서 자리에 앉아있을지언정 그 앉아있을 때조차 안절부절 못하고 손발을 이리저리 꼼지락거리는 경우, 또는 수업 중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몸을 움직이는 경우 과잉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동성 부분인데요. 충동성이란 생각 없이 또는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내적, 마음의 충동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 행동을 하는 것.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에 뛰쳐나가는 그런 상황들. 또는 선생님이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자신이 생각한 답을 대답하는 것. 친구들과 무언가를 공유하거나 교대해서 함께 활동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섣불리 행동하는 것들. 이런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인지적인 특성, 정의적인 특성, 행동적인 특성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특성 및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긴 하였지만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기초학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적인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런 학생들의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상황들을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개개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초학력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